분비는 시장 골목은 활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다. 상인들의 외침과 손님들의 흥정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는 듯했다. 한서준은 5살짜리 딸 하나를 품에 안고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한때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베테랑 강력계 형사였지만 몇 년 전 아내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는 경찰복을 벗고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고독한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의 존재는 서준에게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빛이었다. 그날도 서준은 하나의 손을 잡고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하나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듯한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였다. 시장 한복판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하나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의 형사 시절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서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저먼 셰퍼드 한 마리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개의 몸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개의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 개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있었고 욕설을 퍼부었다. 저런 더러운 개는 당장 죽여버려야 해. 어디서 감히 사람에게 덤벼. 병균 덩어리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혐오가 가득했다. 서준은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개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앞섰다.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안전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하나가 갑자기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 사이로 달려나갔다. 안 돼, 아저씨들 때리지 마세요. 하나의 작은 목소리가 소음 속에 울려 퍼졌다. 서준은 경악했다. 하나야, 위험해. 그는 하나를 잡으려 했지만 하나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작은 아이의 모습에 일순간 침묵했다. 하나는 개의 곁으로 달려가 작은 몸으로 개를 감싸 안았다. 늑대야, 늑대야,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개의 피투성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개는 하나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 대신 알 수 없는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작은 천사가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것을 아는 듯했다. 사람들은 하나와 개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들의 잔인한 행동이 여과 없이 비친 순간이었다. 서준은 하나에게 다가가 하나와 개를 감싸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서준은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개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들이 한 짓은 폭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사람들은 서준의 눈빛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서준은 개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개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몸 곳곳에는 심한 타박상과 찢어진 상처들이 있었다. 특히 오른쪽 뒷다리는 심하게 부러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개의 눈빛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서준을 바라보는 눈에는 희미한 신뢰가 엿보였다. 서준은 하나를 품에 안고 개를 데리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준은 개를 거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하나는 개의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개의 털을 쓰다듬었다. 아빠, 늑대야. 아파요. 빨리 나아야 해요. 하나는 개에게 늑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강인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의미로 서준은 자신의 응급처치 도구들을 꺼냈다. 그는 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쌌다. 개의 몸 곳곳에 난 오래된 흉터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특히 왼쪽 귀는 찢어진 듯한 흉터가 선명했고 오른쪽 어깨 부근에는 희미하게 어떤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개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을 직감했다. 서준은 개에게 물과 사료를 가져다 주었다. 개는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을까. 서준은 개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는 늑대의 옆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서준은 늑대의 곁에 앉아 그녀의 털을 쓰다듬었다. 늑대는 서준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편안한 숨소리를 냈다. 서준은 늑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공포 대신 희미한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서준은 늑대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버려졌을까?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문신은 무엇을 의미할까? 서준의 뇌리에는 아내 민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고 늘 약자들의 편에 섰다. 그녀는 잔인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다. 민지는 죽기 전 어떤 거대한 조직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 조직이 개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서준은 직감했다. 서준은 늑대의 찢어진 귀와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다시 살폈다. 문신은 X7이라는 숫자 외에 다른 희미한 기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 문신이 늑대의 정체성과 과거를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늑대의 눈빛에서 민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민지는 죽기 전 어떤 거대한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늑대가 민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늑대는 민지의 마지막 증인이자 그의 잊혀진 정의감을 일깨워줄 존재였다. 한서준의 낡은 아파트는 늑대의 존재로 인해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비좁은 거실에는 늑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두툼한 담요가 깔렸고 냉장고에는 늑대만을 위한 신선한 고기와 사료가 채워졌다. 고요했던 집안은 늑대의 낮은 숨소리와 가끔 들리는 낑낑거림으로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다. 서준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늑대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늑대는 아픔을 참는 듯 신음했지만 서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경계심 대신 희미한 신뢰와 함께 잊혀지지 않는 슬픔을 담고 있었다. 하나의 존재는 늑대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다. 하나는 늑대를 마치 자신의 인형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늑대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작은 손으로 늑대의 털을 쓰다듬으며 늑대야 아프지 마. 하나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늑대는 하나의 순수한 마음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의 재롱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기도 했고 하나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면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늑대의 눈빛은 하나를 향할 때마다 따뜻한 애정으로 빛났다. 하나 덕분에 늑대는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아픔까지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하지만 늑대의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존재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꿈속에는 잔혹한 투견장의 기억, 총소리, 그리고 피냄새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때때로 특정 소리나 냄새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나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에는 온몸을 떨며 구석으로 숨어들곤 했다. 그녀의 오른쪽 뒷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렸고 몸 곳곳에 남은 오래된 흉터들은 그녀의 과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특히 왼쪽 귀에 찢겨진 흉터와 오른쪽 어깨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X7은 늑대의 과거가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서준은 늑대의 이런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늑대의 눈빛에서 아내 민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민지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약자들의 편에 섰고 잔인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했다. 서준은 민지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녀가 추적하던 거대한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당시에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짓눌렀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늑대의 등장으로 서준의 삶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늑대의 눈빛에서 보인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녀가 간직한 비밀은 서준의 잠들어 있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웠다. 늑대가 민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을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늑대는 민지의 마지막 증인이자 그의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줄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준은 늑대의 목걸이에 새겨진 X7, 문양과 함께 희미하게 보이는 다른 기호를 다시 살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조직의 로고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민지가 남긴 수많은 자료들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민지는 일기장에 자신이 추적하던 조직 흑룡방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흑룡방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듯 보였지만 뒤로는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불법 투견 사업을 총괄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민지는 흑룡방이 자신들의 개들에게 특유의 표식을 새겨 넣는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 표식은 늑대의 문신 X-헵과 흡사했다. 서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늑대가 흑룡방 조직의 개였다면 그녀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둡고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그리고 민지의 죽음 또한 흑룡방 조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늑대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늑대야, 네가 민지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니? 네가 민지를 본 거니? 늑대는 서준의 목소리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비밀을 간직한 듯했다. 서준은 늑대가 단순한 개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흑룡방 조직의 추악한 범죄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열망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였다. 서준은 민지의 일기장에서 흑룡방 조직의 핵심 인물로 박영호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박영호는 겉으로는 존경받는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 거래, 투견 사업을 총괄하는 흥룡방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였다. 민지는 박영호가 마약을 운반하는 데 훈련된 개들을 이용하고 투견으로 막대한 돈을 세탁한다는 사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특히 민지는 박영호가 X11번 개를 통해 어떤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내용도 기록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XL1번 개가 바로 늑대임을 알았다. 늑대는 박영호의 범죄 현장에 있었고 모든 것을 목격했다. 서준은 박영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강력계 형사 시절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는 인터넷과 언론 기사를 통해 박영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박영호는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준은 박영호의 주변을 탐문하기 위해 오랜만에 잠복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박영호의 회사 건물 주변을 맴돌고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늑대는 서준의 옆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는 박영호와 관련된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도 했다. 그녀는 박영호의 부하들이 나타나면 즉시 경계태세를 취하며 서준을 보호하려 했다. 그러던 중 서준은 박영호가 운영하는 한 고급 클럽에서 은밀한 모임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모임에는 박영호의 핵심 측근들과 거물급 정치인, 기업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준은 이 모임에서 박영호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서준은 홀로 잠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때 그의 뇌리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민지가 생전에 가장 의지했던 선배이자 경찰에서 은퇴한 후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훈. 김태훈은 민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려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서준은 망설임 없이 김태훈에게 연락했다. 김태훈은 서준의 연락에 놀랐지만 민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흔쾌히 만남에 응했다. 서준은 김태훈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늑대의 존재, 그녀의 문신 XF, 흥룡방 조직, 그리고 박영호의 비리까지. 김태훈은 서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특히 늑대가 민지의 죽음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지는 죽기 전 박영호의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잡으려다 박영호에게 발각되었죠. 민지의 교통사고는 박영호가 꾸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민지는 죽는 순간까지 박영호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요. 김태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준은 김태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민지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박영호를 잡고 민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태훈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민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그들은 박영호의 비밀 모임에 잠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자신이 직접 클럽에 잠입하여 박영호의 비리 현장을 녹화하고 늑대가 그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은 외부에서 지원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에 정보를 흘릴 작정이었다. 서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그는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늑대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민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늑대는 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한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영호가 운영하는 고급 클럽의 화려한 조명은 한서준의 긴장된 얼굴 위로 차가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늑대의 존재가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서준은 늑대의 찢어진 귀와 어깨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 X7을 떠올렸다. 이 문신은 늑대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자 민지가 파헤치려 했던 흑룡방, 조직의 추악한 비밀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김태훈 선배는 클럽 외부에서 서준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마지막으로 무전했다. 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빠져나와. 우리가 네 뒤를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 김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준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클럽 안으로 들어섰다. 웅장하고 화려한 내부와는 대조적으로 서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는 잠입을 위해 클럽 내부의 음악밴드 멤버로 위장했다. 클럽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귀를 때렸다. 박영호는 이미 클럽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VIP 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최 실장을 비롯한 건장한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박영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박영호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기타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늑대는 서준의 옆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녀는 박영호를 보자마자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과 함께 강한 증오심이 서려 있었다. 박영호는 늑대의 반응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잡견이 감히 내 앞에서 으르렁거려 당장 치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스며 있었다. 서준은 늑대를 제지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아이는 제 공연의 일부입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십시오. 박영호는 흥미로운 듯 서준을 바라보았다. 음악가라, 내 연주 실력은 어떤가 내 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군. 박영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서준을 한심하게 여기는 듯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기타 케이스를 열고 기타를 꺼냈다. 그는 기타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하고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는 박영호의 얼굴을 응시하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그는 박영호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모습을 음악에 담으려 했다. 그의 연주는 때로는 격렬했고 때로는 슬펐다. 그는 박영호가 마약을 거래하고 투견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민지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라는 사실을 음악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늑대는 박영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늑대의 카메라는 박영호와 그의 부하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은밀하게 녹화하고 있었다. 늑대는 박영호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때로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는 듯했다. 박영호는 서준이 기타를 연주하는 동안 그의 측근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최근 불거진 흑룡방 조직의 비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요즘 경찰 놈들이 우리 뒤를 캐고 있다는군. 특히 김태훈 그 늙은이가 설치고 다닌다던데. 감히 내 명예를 건드려 그 자식도 곧 사라질 거야. 최 실장이 박영회에게 보고했다. 걱정 마라. 꼬리 자르기는 내가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 기자놈. 민지 그 계집애가 남긴 증거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감히 내 발목을 잡아
그년의 개도 곧 찾아서 제거할 거야. 박영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서준은 박영호의 대화를 듣고 숨을 들이켰다. 그는 박영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기타를 연주했다. 그는 음악 속 박영호의 얼굴에 악마적인 미소를 그려 넣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영호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였다. 그때 늑대가 갑자기 몸을 떨며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박영호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냄새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 남자는 박영호의 핵심 측근이자 과거 민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 강두만이었다. 늑대는 강두만의 얼굴을 보고 격렬하게 짖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마치 네가 민지를 죽였지 라고 소리치는 듯했다. 강두만은 늑대의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늑대의 눈빛에서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린 듯했다. 이 미친 개가 당장 치워. 강두만은 늑대를 발로 차려 했다. 서준은 늑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는 강두만의 발길을 막아냈다. 박영호는 서준과 늑대의 행동에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테이블을 뒤엎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런 잡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소동을 벌여 당장 저들을 죽여버려. 박영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클럽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박영호의 부하들이 서준과 늑대에게 달려들었다. 서준은 기타를 든 채 그들과 맞섰다. 늑대는 맹렬하게 짖으며 서준을 보호하려 했다. 그녀는 부하들의 다리를 물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늑대의 몸에는 다시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준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서준은 늑대가 찍고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늑대를 통해 박영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불안 장애를 극복하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손에는 기타 대신 박영호의 죄를 폭로할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그때 클럽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김태훈 선배가 미리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클럽 안으로 들이닥쳐 박영호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박영호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서준과 늑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들은 결코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서준은 늑대에게 달려갔다. 늑대는 강두만에게 물린 팔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쓰러져 있었지만 서준의 손길에 고개를 비볐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늑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늑대가 죽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빌었다. 늑대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준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늑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준은 늑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무한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늑대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클럽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서준의 눈에는 오직 늑대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늑대를 살려야 했다. 반드시.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한서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그의 눈은 수술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늑대는 클럽에서의 치열한 싸움 이후 심하게 다쳤다. 강두만의 칼날에 베인 상처는 깊었고 출후회충 심했다. 서준은 자신이 늑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소중한 것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 민지의 마지막 모습이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 서준의 머릿속에는 늑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던 모습이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던 늑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꺼이 운명을 함께했던 그녀의 충성심. 늑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 민지의 유일한 유산이자 서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준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서준은 벌떡 일어나 수의사에게 달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늑대는요, 괜찮은가요? 수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워낙 출혈이 심하고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늑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뒷다리는 심하게 손상되어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평생 절뚝거리게 될 거예요. 서준은 안도감과 함께 쓰라린 슬픔이 밀려왔다. 늑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그녀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는 수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김태훈 선배는 말없이 서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서준은 늑대가 있는 회복실로 향했다. 늑대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서준은 늑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늑대야, 미안해. 아프지 내가 잘못했어. 서준의 눈물이 늑대의 털을 적셨다. 늑대는 서준의 손길을 느끼는 듯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괜찮아,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준은 늑대의 곁을 지키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아내 민지를 잃은 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늑대를 만난 후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늑대는 그에게 민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그의 잊혀진 정의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늑대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다. 늑대는 단순히 시장에서 구출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의 삶을 구원한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박영호의 체포 소식과 흥룡방, 조직의 와해 소식이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서준이 공개한 기타에 장착된 몰래카메라 영상, 늑대의 목걸이에 달린 몰래카메라 영상, 박영호의 비리를 담은 민지의 일기장, 그리고 김태훈 선배가 수집한 흥룡방. 조직의 내부 정보들은 박영호를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박영호는 민지 살해, 흥룡방, 조직과의 공모, 마약 밀매, 불법 투견 사업, 그리고 그 외 다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영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했고 서준과 늑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늑대가 모든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늑대는 회복되는 것을 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서준은 늑대의 옆에 앉아 그녀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늑대와의 유대감은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김태훈 선배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이제 민지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네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늑대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늑대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녀는 강한 의지로 견뎌냈다. 서준과 하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늑대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다. 그녀의 오른쪽 뒷다리는 여전히 저렸지만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다. 서준은 늑대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박영호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서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영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음악 연주를 통해 박영호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냈다. 늑대 역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서준이 제시하는 사진과 영상에 반응하며 박영호의 범죄 현장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영호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그녀는 격렬하게 짖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의 행동은 박영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박영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가 속해 있던 흑룡방 조직의 잔당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늑대야, 드디어 끝났어. 이제 정말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한서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그의 눈은 수술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늑대는 클럽에서의 치열한 싸움 이후 심하게 다쳤다. 강두만의 칼날에 베인 상처는 깊었고 출혈도 심했다. 서준은 자신이 늑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소중한 것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 민지의 마지막 모습이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 서준의 머릿속에는 늑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던 모습이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던 늑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꺼이 운명을 함께했던 그녀의 충성심. 늑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 민지의 유일한 유산이자 서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준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서준은 벌떡 일어나 수의사에게 달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늑대는요, 괜찮은가요? 수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워낙 출혈이 심하고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늑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뒷다리는 심하게 손상되어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평생 절뚝거리게 될 거예요. 서준은 안도감과 함께 쓰라린 슬픔이 밀려왔다. 늑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그녀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는 수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김태훈 선배는 말없이 서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서준은 늑대가 있는 회복실로 향했다. 늑대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서준은 늑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늑대야, 미안해. 아프지 내가 잘못했어. 서준의 눈물이 늑대의 털을 적셨다. 늑대는 서준의 손길을 느끼는 듯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괜찮아,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준은 늑대의 곁을 지키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아내 민지를 잃은 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늑대를 만난 후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늑대는 그에게 민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그의 잊혀진 정의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늑대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다. 늑대는 단순히 시장에서 구출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의 삶을 구원한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박영호의 체포 소식과 흥룡방, 조직의 와해 소식이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서준이 공개한 기타에 장착된 몰래카메라 영상, 늑대의 목걸이에 달린 몰래카메라 영상, 박영호의 비리를 담은 민지의 일기장, 그리고 김태훈 선배가 수집한 흥룡방. 조직의 내부 정보들은 박영호를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박영호는 민지 살해, 흥룡방, 조직과의 공모, 마약 밀매, 불법 투견 사업, 그리고 그 외 다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영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했고 서준과 늑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늑대가 모든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늑대는 회복되는 것을 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서준은 늑대의 옆에 앉아 그녀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늑대와의 유대감은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김태훈 선배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이제 민지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네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늑대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늑대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녀는 강한 의지로 견뎌냈다. 서준과 하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늑대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다. 그녀의 오른쪽 뒷다리는 여전히 저렸지만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다. 서준은 늑대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박영호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서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영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음악 연주를 통해
박영호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냈다. 늑대 역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서준이 제시하는 사진과 영상에 반응하며 박영호의 범죄 현장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영호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그녀는 격렬하게 짖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의 행동은 박영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박영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가 속해 있던 흑룡방 조직의 잔당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늑대야, 드디어 끝났어. 이제 정말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박영호의 몰락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추악한 배신과 범죄의 상징이 되었다. 언론은 그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사람들은 한서준과 늑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서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박영호는 체포되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으며 그가 몸담았던 흑룡방, 조직의 잔당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다. 서준은 늑대가 회복하는 동안 박영호와 그의 조직 흑룡방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김태훈과 함께 움직였다. 그들은 박영호가 숨겨둔 나머지 마약과 불법 자금의 행방을 추적했다. 늑대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서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알 수 없는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특정 냄새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준을 이끌었다. 그녀의 본능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날카로움으로 박영호의 추악한 발자취를 더듬어 나갔다. 특히 늑대는 박영호가 소유했던 또 다른 비밀 장소, 즉 버려진 항구의 낡은 컨테이너에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곳은 한때 흑룡방이 마약과 불법 무기들을 밀반입하는 데 사용했던 주요 거점이었다. 서준은 늑대의 반응을 토대로 그 컨테이너를 조사했고 그 안에서 박영호의 마지막 비리 장부와 함께 사라진 민지의 유품 일부를 발견했다. 유품 속에는 민지가 죽기 직전까지 남기려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작은 USB가 있었다. 그것은 박영호와 그의 조직이 해외 마약 카르텔과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다. 이 증거들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거대한 국제범죄의 실체를 드러냈다. 박영호는 구치소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는 변호사들을 통해 서준과 김태훈을 협박하고 법정에서 증인들을 매수하려 시도했다. 심지어 그의 잔당들은 서준과 늑대를 노리고 은밀하게 접근하기도 했다. 그들은 서준의 목숨을 노리며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아내 민지와 늑대의 고통을 갚아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정의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강한 책임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준은 김태훈과 상의하여 이 모든 증거를 국제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박영호의 범죄는 단순한 국내 범죄가 아니었다. 해외 마약 카르텔과 연루된 거대한 국제 범죄였다. 서준은 언론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호의 모든 죄와 국제 범죄 연루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늑대를 그 자리에 데려가기로 했다. 늑대야말로 이 모든 진실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박영호의 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서준을 향해 뻗어졌다. 서준은 늑대의 목줄을 잡고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늑대는 서준의 옆에 앉아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영호의 잔혹한 범죄를 기억하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찢어진 흉터와 어깨에 새겨진 X1 문신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서준은 마이크를 잡고 박영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아내 민지 살해, 불법 무기 밀매, 마약 거래, 그리고 국제 마약 카르텔과의 연루 사실까지.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워 보여주었다. 기타에 장착된 몰래카메라 영상, 늑대의 목걸이에 달린 몰래카메라 영상, 민지의 일기장, 그리고 민지의 유품에서 나온 USB 영상은 기자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그들은 웅성거렸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 박영호의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장에 난입하여 서준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 그들은 서준을 비난하며 모두 거짓말이다, 명예훼손이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소리쳤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직전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늑대에게 시선을 돌렸다. 늑대야, 네가 직접 증언해 줄래? 늑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스크린에 박영호의 얼굴이 나타나자 그녀는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녀의 짖음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 속 박영호의 사진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서준이 그녀를 제지했다. 늑대의 격렬한 반응은 박영호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기자들은 늑대의 반응에 경악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녀의 절규는 박영호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했다. 그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영호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기자회견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박영호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했다. 그의 죽음은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뒤를 봐주던 거대한 세력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를 제거한 것일까? 서준은 박영호의 죽음에 허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박영호는 법의 심판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박영호의 죽음으로 인해 국제수사는 더욱 속도를 냈다. 그의 모든 비리들이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와 연루된 모든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흑룡방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민지와 관련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정의는 비록 더디게 찾아왔지만 결국 승리했다. 서준은 늑대를 품에 안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늑대는 서준의 품에 안겨 그의 뺨을 핥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마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은 서서히 잠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한서준의 마음속은 여전히 격렬한 감정들로 요동치고 있었다. 박영호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지만 그의 몰락은 분명 정의의 실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흑룡방 조직의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 그리고 늑대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늑대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의 오른쪽 뒷다리는 절뚝거렸고 몸 곳곳에는 싸움의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김태훈 선배는 서준에게 박영호의 죽음이 오히려 흥룡방,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수면 위로 끌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호가 죽었으니 이제 그의 뒤를 봐주던 세력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권력 다툼을 벌이는 틈을 타서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서준은 김태훈 선배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박영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는 늑대와 함께 박영호의 잔당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늑대는 놀랍게도 박영호의 부하들에게서 맡았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을 따라가며 은밀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늑대의 후각과 본능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날카로움으로 박영호의 추악한 발자취를 더듬어 나갔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들은 박영호의 조직원들이 자주 모이던 도심 외곽의 한 낡은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감시 카메라와 삼엄한 경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서준은 김태훈과 함께 잠복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늑대는 서준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며칠 밤낮을 잠복하던 중 그들은 흥룡방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박영호의 죽음 이후 조직의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비밀 회합을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회합에는 박영호의 죽음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도 참석할 것이 분명했다. 서준은 이것이 흥룡방의 모든 실체를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서준은 경찰 특공대와 협력하여 회합 장소를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늑대가 그 작전의 필수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늑대의 기억 속에 박영호의 잔당들이 숨겨둔 마약과 불법 자금, 그리고 민지가 살해당할 때 사용된 흉기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늑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마지막 열쇠였다. 작전 당일, 밤은 어둡고 고요했다. 비가 가늘게 흩날리며 긴장감을 더했다. 서준은 늑대의 목에 몰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자신의 품속에 민지의 일기장과 박영호의 비리 장부를 숨겼다. 김태훈 선배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건물 주변에 잠복해 있었다. 하나는 집에 남아 서준과 늑대의 안전을 빌고 있었다. 이 작전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서준은 늑대와 함께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건물 내부는 어둡고 적막했다. 늑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앞장섰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특정 장소에서 멈춰서서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회합 장소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박영호의 핵심 간부들과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박영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새로운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서준은 몰래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녹화했다. 그 대화 속에는 박영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닌 그의 뒤를 봐주던 거대한 세력에 의한 제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박영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잔인함과 탐욕의 서준은 치를 떨었다. 그때 늑대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합에 참석한 한 남자의 얼굴을 보고 분노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 남자는 박영호의 오른팔이자 최 실장 다음으로 잔인하다고 알려진 인물 강두만이었다. 강두만은 늑대를 발견하고 당황하며 총을 겨눴다. 저 개를 당장 잡아, 그리고 저 변호사 놈도 죽여. 서준은 늑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강두만의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서준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지만 강두만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려 했다. 늑대는 맹렬하게 강두만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강두만의 팔을 물고 놓지 않았다. 강두만은 비명을 지르며 늑대를 뿌리치려 했지만 늑대는 끝까지 버텼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과거의 복수를 하려는 듯했다. 서준은 강두만을 제압하고 나머지 조직원들과 맞섰다. 그는 자신의 기타 연주를 통해 박영호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이제는 몸으로 싸워야 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온몸이 피로 물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때 늑대가 강두만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보고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그 칼이 민지를 살해할 때 사용된 흉기임을 기억하는 듯했다. 늑대는 강두만에게 달려들어 칼날을 물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칼날을 물고 강두만에게서 칼을 빼앗으려 했다. 늑대야 안 돼, 위험해. 서준이 절규했다. 그는 늑대에게 달려들어 칼날을 놓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늑대는 서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두만에게서 칼을 빼앗았다. 그리고 칼날을 물고 강두만에게 달려들었다. 강두만은 칼을 빼앗기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늑대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강두만을 향해 마지막 복수를 하려는 듯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가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태훈 선배가 이끄는 특공대원들이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두만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절규했다. 서준은 늑대에게 달려갔다. 늑대는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준의 얼굴을 핥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늑대야 안 돼, 제발. 서준은 늑대를 품에 안고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늑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늑대가 죽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빌었다. 늑대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준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늑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준은 늑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무한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늑대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 스며드는 새벽빛은 한서준의 굳게 담은 입술 위로 희미하게 드리워졌다. 늑대의 수술은 이미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었다. 서준의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김태훈은 그의 곁을 지키며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다.
서준의 머릿속에서는 늑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던 순간들이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던 늑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꺼이 운명을 함께했던 그녀의 충성심. 늑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 민지의 유일한 유산이자 서준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준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산증인이었다. 서준은 소중한 것을 또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수술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지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서준은 벌떡 일어나 수의사에게 달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늑대는요, 괜찮은가요? 수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워낙 출혈이 심하고 몸이 약해져 있었지만 늑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뒷다리는 심하게 손상되어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평생 절뚝거리게 될 거예요. 서준은 안도감과 함께 쓰라린 슬픔이 밀려왔다. 늑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지만 그녀가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는 수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김태훈 선배는 말없이 서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서준은 늑대가 있는 회복실로 향했다. 늑대는 힘없이 누워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서준은 늑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늑대야, 미안해. 아프지 내가 잘못했어. 서준의 눈물이 늑대의 털을 적셨다. 늑대는 서준의 손길을 느끼는 듯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서준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괜찮아,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준은 늑대의 곁을 지키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아내 민지를 잃은 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늑대를 만난 후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늑대는 그에게 민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그의 잊혀진 정의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늑대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다. 늑대는 단순히 시장에서 구출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의 삶을 구원한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박영호의 체포 소식과 흥룡방, 조직의 와해 소식이 모든 언론을 뒤덮었다. 서준이 공개한 기타에 장착된 몰래카메라 영상, 늑대의 목걸이에 달린 몰래카메라 영상, 박영호의 비리를 담은 민지의 일기장, 그리고 김태훈 선배가 수집한 흥룡방. 조직의 내부 정보들은 박영호를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박영호는 민지 살해, 흥룡방, 조직과의 공모, 마약 밀매, 불법 투견 사업, 그리고 그 외 다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박영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했고 서준과 늑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늑대가 모든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늑대는 회복되는 것을 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서준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서준은 늑대의 옆에 앉아 그녀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늑대와의 유대감은 그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김태훈 선배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이제 민지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네가 모든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늑대 덕분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늑대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녀는 강한 의지로 견뎌냈다. 서준과 하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늑대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다. 그녀의 오른쪽 뒷다리는 여전히 저렸지만 그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찾았다. 서준은 늑대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박영호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서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영호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음악 연주를 통해 박영호의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냈다. 늑대 역시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서준이 제시하는 사진과 영상에 반응하며 박영호의 범죄 현장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박영호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그녀는 격렬하게 짖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의 행동은 박영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최종적으로 박영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가 속해 있던 흑룡방 조직의 잔당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서준은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늑대야, 드디어 끝났어. 이제 정말 편안해질 수 있을 거야. 강한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서준은 하나와 늑대를 데리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늑대는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서준과 하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랐다. 서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하나는 늑대와 함께 뛰어놀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서준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동물보호소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내 민지의 이름을 따서 보호소의 이름을 민지의 희망이라고 지었다. 김태훈 선배는 서준의 뜻에 동참하여 보호소 운영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유기견 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민지의 희망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서준은 민지의 희망을 통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는 동물 학대 방지 법안을 마련하는 데 힘썼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늑대는 보호소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상처받은 개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늑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며 눈물을 흘리게 했다. 어느 날 서준은 늑대를 데리고 민지의 묘비를 찾았다. 묘비 앞에는 민지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백합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묘비 앞에서 늑대와 함께 묵념했다. 민지야, 드디어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어. 그리고 늑대가 네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어. 고마워, 늑대야. 서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늑대는 서준의 뺨을 핥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녀의 눈빛에도 민지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평화로움이 서려 있었다. 돌아오는 길, 서준은 늑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코끝에는 늑대 특유의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늑대가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었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는 늑대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둘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